안녕하십니까. 세무사 병호TV입니다. 오늘은 송금과 송금불산입 파트 좀 살펴볼게요. 송금과 송금불산입 파트는 좀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문제를 한 16문제 뽑았는데,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말 문제도 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송금불산입 파트에 토픽들 있죠. 접대비, 기부금,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그리고 또 그런 항목들은 별도의 챕터로 별도의 강의를 찍어가지고 풀이를 올릴 테니까 지금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또 필요적 탑재사항이라고 조금 뽑아봤습니다. 좀 뽑아봤는데 송금과 송금불사입 파트에서는 자산의 평가 손실이 참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법인세법은 기업회계 기준과는 다르게 자산의 평가 손익을 임의적인 평가증, 임의적인 평가감으로 보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인정해주는 경우가 독특하게 있죠.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평가증인 경우에는 보험법, 기타 법률에 따른 유무형자산의 평가증은 인정을 해주죠. 평가감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인정을 해줍니까? 자, 유형자산인 경우에는 그죠?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채굴 영지장의 체진으로 인한 폐광 등 외관상 객관적인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평가손실로 계상을 하면 그 감액 사유가 발생한 3년도에 평가손실로 계상해야지만 인정이 되는 특별한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재고자산, 파손이나 부패 등 외관상 객관적인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또 인정을 해주죠. 또 어떤 경우? 유가증권 있죠. 유가증권. B투자회사가 내가 그 B투자회사의 주식을 지분을 갖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B투자회사가 파산을 했다. 그럼 평가손실을 계상하면 인정이 되죠. 혹은 부도 발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그죠?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에 착수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인정을 해주죠. 어떤 경우에? B투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다 인정을 해주고, B투자회사가 비상장인 경우에는 특수관계 있는지를 따지죠. 그때 특수관계의 범위에 소액주주의 범위가 독특했었어요.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서 소액주주의 범위는 1% 미만 소액주주는 특수관계가 없는 걸로 보죠. 다만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을 법인세법상 인정해주는 경우에는 그때 회생계 인가결정, 부도 발생, 그리고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 그 비상장 법인은 5% 이하 and 취득가액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소액주주 범위로 보죠. 그죠? 그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수험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재고자산 있죠. 재고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법인세법상 평가를 하면 그 평가손익은 무조건 부인된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법인세법은 재고자산의 평가 시 원가법과 시가법 중 선택 가능해요. 원가법과 저가법 중 선택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가법을 선택을 하면 평가손실을 계상하면 인정이 됩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원가법을 선택했다고 그러죠. 원가법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손실을 계상했을 때 인정되는 경우 그게 시험에 등장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그 정도 아시죠? 자, 그리고 임원 상여금 퇴직금 한도 초과액 있죠. 그죠? 인건비 관련된 부분에서 모든 임원의 상여금은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걸 초과해서 지급하면 송금불산입 상해로 처분되죠. 또 퇴직금 한도 초과액.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하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한도가. 자, 1순위 정관이나 주총 혹은 이사회 결의문에 따른 위임 규정에 퇴직금 한도를 얼마라고 정해놨으면 그게 한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한도가 안 정해져 있으면 법인세법상 계산산식에 따르죠. 출제 교수님들은 법인세법상 그 계산산식을 물어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정관이나 주총, 이사회 결의문 등에 임원 퇴직금 한도 규정이 없다라고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냥 한도 계산산식을 암기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업무 무관 자산의 취득세. 이건 좀 독특하죠. 법인세법에서 업무 무관 자산과 관련된 비용은 전액 다 송금불산이죠. 어떤 게 있었죠? 유지비용, 재산세라든지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있죠. 전액 다 송금불산이 되는데 그럼 업무와 자산과 관련된 취득세는 어떻게 할 거냐? 취득세는 또한 업무와 자산과 관련된 비용이니까 송금불산임하는 게 이론상 타당해 보이나 취득세는 기업회계 기준상 자산의 원가를 구성해야 된다고. 그런데 세법에서는 자산의 원가를 구성할 수 있는 항목은 송금 항목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그래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취득세는 자산원가를 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취득세는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특례를 적용하죠.
물론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단기의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원가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송금물산 유보라는 세무조정을 하고 처분 시 추인하도록 돼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업무용 소형차 규정이죠. 업무용 소형차 규정은 조금 이따 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1번 문제. 천천히 하겠습니다. 강의를 좀 찍으니까 피드백이 좀 들어오는데, 선생님 강의하실 때 너무 시간에 쫓기시듯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피드백이 좀 있었어요. 시간에 쫓기면서 합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면서 보는데 핸드폰에 밑에 녹화 시간이 뜨거든요. 녹화 시간이 뜨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유튜브로 강의를 보는 사람들이 유튜브 강의 시간이 30분 초과되면 지루함을 느끼고 힘들대요. 그래서 30분 안에 어떻게든 끊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좀 조급했는데 뭐 그냥 느긋하게 하겠습니다. 30분 초과되면 초과되는 거고. 됐죠? 자, 1번. 영리내역법인의 송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소리를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틀린 소리. 자, 1번에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직원이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된다. 당연한 소리죠. 우리 4대보험 얘기하는 거죠. 4대보험 일반적으로 다 그렇진 않지만 직원과 회사가 반반 부담하죠. 그때 회사가 부담한 그 부분, 그거는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되죠? 또 그럼 2번. 업무 무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당시 장부가액은 송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세법이죠. 법인세법의 특징. 특징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우리 회계에서는 유무형 자산, 고정 자산을 처분했을 때는 처분 손익만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지만 법인세법은 처분 시에는 양도가액 전체가 입금, 장부가액은 송금이죠. 그죠? 그래서 맞는 말이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법인이 근로자, 임원 제외한 근로자와의 서면 약정에 의한 성과 배분 상여금을 잉여금 처분에 의해서 지급한 경우에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멘트가 앞으로도 자주 등장할 거예요.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자주 등장하느냐? 제가 이 시험을 준비할 때는 특례가 있었어요. 어떤 특례가 있었냐면, 자, 근로자와 서면 약정에 의한 성과 배분 상여금을 잉여금 처분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했다는 얘기는 분괴를 잉여금을 줄이는 형태로 성과금을 지급한 형태로 분괴를 끊었다 그 얘기예요. 이 경우는 신고 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해주는 규정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수년 전에 개정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멘트가 자주 시험에 등장을 한다. 보기로. 자, 동그라미 4번. 법인의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가세 매입세액은 송금이다. 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는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용 소형차 규정에서 표현을 하고, 그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소형 소형차 규정에서 표현을 많이 하죠. 부가가치세법사 말하는 비영업용 소형 소형차, 법인세법에서 얘기하는 업무용 소형차, 모두 다 범위는 개별 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 어떻게 됩니까? 8인 이하의 승용 자동차. 그죠? 승용 자동차. 다만, 배기량이 1000cc 이내의 것으로서 길이 3.6, 폭 1.6 이내인 것은 제외.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차라고 표현하죠. 다시 표현해서 이 개별 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자동차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불공이야. 불공제라고. 불공제. 그럼 이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이 되냐? 인정이 되죠. 됐죠?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부가세법상 매입세 불공제 대상 어떻게 됩니까?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된 매입세, 그리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그리고 세금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관련된 매입세,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소형차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 그리고 접대비 관련 매입세, 그리고 등록점 매입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 그리고 간주임대 관련 매입세 이렇게 있죠. 그죠? 이것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고. 그럼 법인세법상 송금으로는 인정이 되냐? 인정이 되죠.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세금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된 불성실 관련된 매입세, 그리고 등록점 매입세액은 귀책 사유가 법인에게 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상 송금으로도 인정이 안 되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이 정답이겠네. 5번 한번 읽어보자. 법인의 임원이 공무원에게 공유한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은 송금이다. 뇌물, 송금불산이 방법입니다. 송금불산, 뇌물은 송금불산이고요. 조금만 더 해볼까? 난극정 해볼까? 뇌물을 지출했다. 송금불산이. 소득처분은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이 돼요. 그래서 수령한 사람의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자, 2번. 법인세법상 인건비의 송금 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이거는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옳은 거 고르는 게 조금 더 힘듭니다. 예? 자, 동그라미 1번. 법인이 임원에 대해서 퇴직 시까지 부담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전액 송금에 산입한다? 응? 뭐가 틀렸지? 전액 송금에 산입한다? 그죠? 자, 전액 송금에 산입한다. 자, 임원에 대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금 합계액을 가지고 임원 퇴직급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확정 기여형이라는 얘기는 DC형을 얘기하는 거죠. DC형. 임원도 퇴직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매년 퇴직금을 불입을 할 때, DC형으로 불입을 할 때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맞는 말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임원이 퇴직하는 시점에 그동안 쌓아놓은 퇴직금 합계액과 임원 퇴직금 한도액을 비교해서 한도 초과 여부를 따져요. 그래서 전액이라는 표현이 틀린 소리다. 틀린 소리. 자, 동그라미 2번.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상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송금에 산입한다.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해당하면 송금에 산입하지 않죠. 만약에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인건비로 송금이 인정이 됩니다. 비상근 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고문 이런 사람들. 동그라미 3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를 위해서 지출한 직장 운합이야 직장 회식비는 접대비로 온다. 자, 접대비를 보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회사에 직원을 파견을 보냈다고. 파견을 보냈으면 그 회사 직원 인건비 줘야 될 거 아니야.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고. 그리고 인건비만 지급할 거야. 복리후생비라고 표현하죠. 직장 운합비, 직장 회식비 이런 것들. 이것도 다 인건비,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고. 혹은 복리후생비 처리하겠죠. 접대비로 없다는 표현 자체가 틀린 거다. 됐죠? 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주총 결의에 의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한 상여금은 전액 송금으로 산입한다. 이건 맞는 소리죠.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해가지고 상여금을 아무리 많이 지급을 해도 전액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여금과 관련돼가지고 한도 규정을 갖다 대고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임원에게만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임원이 아닌 직원들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담입니다. 여담입니다. 저는 이제 실무 강의도 하러 댕기잖아요. 곧 또 10월 28일부터 실무 강의를 또 할 것 같아요. 법인 결산 조정 실무 강의를 할 것 같아요. 주변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산경영 아카데미 알아보시고 한번 강의를 조금 알아보십시오.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실무적으로는 법인의 임원이 아닌 직원한테 상여금을 많이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시 부인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물론 좀 특수한 케이스긴 하지만. 그죠? 됐나요? 됐죠? 자, 우리는 지금 수업 목적이라고. 수업 목적으로 시험 문제는 그런 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상여금과 관련된 제재,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했을 때 제재 여부, 이건 무조건 임원에게만 있다. 직원에게는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업 목적으로. 자, 동그라미 5번.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해서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이게 송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고. 개정이 이루어졌다. 됐습니다. 다음 문제. 자, 3번. 법인세법상 송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것. 동그라미 1번. 잉여금 처분으로 인한 배당금 지급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 지급액을 송금에 산입하면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해처럼 돌고 되겠죠. 순환 논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다. 동그라미 2번.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보강 가지금 처분 소지를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나중에 대손 파트에서 할 거예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보강 가지금에 대해서 법인세법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어요. 어떤 규제를 가하고 있느냐?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보강 가지금은 일단 인정이자라는 걸 계산을 해요. 그리고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도 제외가 돼요. 그리고 대손 처리, 혹은 처분 손실 처리, 혹은 평가 손실 처리, 혹은 감액 손실 처리, 어떠한 경우에도 손실로 처리한 것은 전액 다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맞는 소리다.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감사처소는 송금 불산입 항목이다. 당연한 소리죠.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4번.
자,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대손금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송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송금에 살입한다. 자, 이게 뭘 표현하는 거냐면 그 사유가 발생해서 송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송금에 살입한다. 자, 아직 공부 안 했는데 대손 사유에는 결산조정 사유와 신고조정 사유가 있어요. 사유가 발생해서 송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살입한다라는 표현은 결산조정 사유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은 제일 대표적인 신고조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틀린 소리다. 신고조정 사유라는 얘기는 그 대손 사유가 발생한, 대손이 확정된 날,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세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반영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왔으면 다음 연도로 경정 청구해야 된다고. 다음 연도에 손비로 처리 못한다. 결산조정 사유가 아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틀린 소리다. 동그라미 5번. 자,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송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 송금에 살입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송금으로 계상했다. 미지급이자를 잡았다. 그 얘기예요. 이자비용. 미지급이자. 자, 법인세법은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세법상 용어로 따지면 이자 소득, 그죠? 그러니까 이자 소득. 이 이자 소득에 대한 손익 귀속 시기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요. 법인세법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 귀속 시기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있다고. 제일 대표적인 예로 각종 예금, 부금의 이자는 현금주의죠. 지급을 한 날, 수령한 날, 현금주의라고. 물론 비영업 대금의 이익과 같은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과 실제 지급한 날 둘 중 빠른 날이지만, 그죠? 어쨌든 회계는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에 대해서 발생주의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인세법은 대부분은 현금주의에 입각해 있다. 그럼 세무조정 차이가 발생하죠. 다만 법인세법이 기업회계 기준을 수용을 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발생주의에 따라서 미수이자, 미지급이자라고 계산을 하면 법인세법도 오케이 인정을 해준다 그 얘기예요. 다만 미수이자는 그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아요. 미수이자를 계산하면 입금불산이 마이너스 유보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 말고는 전부 다 원천징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등장하는 거는 미수이자 계산하면 전부 다 입금불산이 마이너스 유보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미지급이자는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된다는 얘기는 미지급이자를 발생주에 따라서 회사가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 법인세법도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그 얘기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4번.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항목만으로 묶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보니까 보기에 다마, 다라마. 그러면 다는 일단 맞나보네. 마도 맞나보네. 근데 3개도 있고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4개도 있네. 그죠? 객관식 문제 끝판왕은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이런 게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이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글자가 또 중간에 조금 깨졌네요. 죄송합니다.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 한번 살펴보자. 동그라미, 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가산금은 송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죠. 제재를 가하는 거다. 이걸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제재에 대한 효과가 반감된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의 외국 법률에 의해서 국에서 납부한 벌금. 그죠? 벌금. 외국 법률에 의해서 국에서 벌금 납부했대요. 부끄럽죠?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벌금 내고. 송금 불산의 방법이다. 자, 다에 국유지 사용료에 납부 지원을 해한 연체료. 연체료는 송금으로 인정이 되죠. 그죠? 연체이자 이런 것들. 동그라미 라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교통사고 벌금. 이걸 주의해야 돼요. 교통사고 벌가금은 업무와 관련 있든 없든 전액 다 송금 불산이에요. 인정 안 돼요. 자, 마에 전기요금의 납부 지원으로 인한 연체 가산금. 연체 가산금. 연체는 송금 인정되고 가산금은 송금 인정 안 되잖아요.
이때는 송금으로 인정되더라. 자, 봐. 여기에 추가로 하나 조문이 들어왔죠. 한 2년 전에.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는 연체금, 요거는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어쩌겠습니까? 이런 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는 연체금은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다마만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다음 문제. 자, 5번. 법인세법상 영미 내국법인의 각 사무소 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걸 골라라. 옳은 거. 자, 동그라미 1번. 채무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한다네요.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한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가가 액면가액 초과하는 경우만 많이 봤죠. 어쨌든 미달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해서 발행된 금액 중에는 재무 면제이익을 제외한 주식 발행 초과액만큼의 입금 불세금 항목이 존재한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존재하지 않죠. 자, 요거 잠깐만 하고 봅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재무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그럼 주식을 이렇게 발행을 한다고. 자, 발행가액이 있고 그리고 액면가가 있어요. 회계에서는 액면가를 초과한 그 발행가액과의 차이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보지만 세법에서는 중간에 시가를 하나 집어넣죠. 시가를 하나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이, 요걸 채무 면제이익으로 보죠. 입금으로 과세하죠. 그죠? 그리고 발행가액과의 시가와의 차이. 그죠? 예. 잘못 표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쓸게요. 자, 시가를 초과한 발행가액과의 차이. 요걸 채무 면제이익으로 보자. 입금으로, 그죠? 과세하죠. 그리고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이. 요것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보죠. 입금 불산이군요. 됐나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뭐가 독특하냐면요. 이 문제는 요게 독특해요. 지금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밑에 있대요.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밑에 있대요. 그런 경우에 세법은 액면가액과 발행가액 차이, 액면가액과 발행가액 차이, 요걸 채무 면제이익으로 봐요. 따라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됐죠? 우리가 일반적인 것만 많이 보다가 시험에 시가가 액면가액을 하회하는 경우가 나와가지고 수험생들이 아마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자, 채무의 출처 전환에 대해서는 강의 끝마칠 무렵에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숫자를 넣어가지고 채무자 입장과 채권자 입장을 한 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금을 본다? 아니죠. 그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그때에만 시가와 매입가액 차이를 입금사리 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그 저가로 매입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틀린 소리다. 자, 동그라미 3번. 내국법인이 채무자의 부도 발생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없이 채무자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해 회수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송금에 산입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 이건 대손 파트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대손 파트에서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결산조정 항목이에요. 결산조정 사유로, 대손의 결산조정 사유. 어떤 사유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어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그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내가 중소기업이어야 돼. 거래 상대방이 중소기업이 아니라. 됐나요? 그래서 완벽히 맞는 말입니다. 물론 채권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인데 지금 이 문제에 저당권이 없다라고 단서도 주어졌어요. 완벽히 맞는 말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유지에 관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업무 사용 금액에 해당하더라도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까 했어요. 송금으로는 인정이 된다 했어요. 동그라미 5번. 내국법인이 근로자와의 성과 측정 및 배분 방법 등에 의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임여금 처분에 의해서 지급하는 성과 배분 상여금은 송금에 산입한다. 과거에는 이게 맞는 말이었지만 개정이 이루어져서 이제 송금으로 산입 안 된다. 됐죠? 됐습니다. 오답 보기가 계속 반복되죠. 오답 보기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더라. 자, 6번. 자, 법인세법상 송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소리를 골라라. 자, 동그라미 1번. 법인세법은 손배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 기준으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거나 지출되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금에 대한 정의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맞는 소리고요. 동그라미 2번. 한 명에서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 사원에 대한 보수는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의지해서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한 명 합자회사의 노무출자 사원에 대한 보수는 출자금에 대한 반환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몸으로 때우는 사원인 거예요. 몸으로 때우는 사원. 출자에 대한 반환금을 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송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됐죠? 자, 맞는 소리입니다. 동그라미 3번.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상법에 따른 주식기준 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괄호안에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범위. 이거는 세법 시험 범위라기보다 상법 시험 범위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런 구체적인 멘트까지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걸 빼고 나머지 가지고 찾아보자고. 어떻게?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상법에 따른 주식기준 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송금으로 인정되잖아. 이게 뭔데? 현금 결제형이지 뭐예요. 여러분 회계 시간에 공부했던 스탁옵션의 주식기준 보상에 주식 결제형이 있고 현금 결제형이 있잖아. 현금 결제형, 그 주가와 그 시점의 주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지급을 했어. 그거 송금으로 인정되지. 그게 왜 송금으로 인정됩니까? 직원한테 스탁옵션을 줬잖아. 스탁옵션을 왜 줬어요? 직원을 빡세게 굴리려고 준 거예요. 그럼 그와 관련된 지출은 다 직원에게 준 인건비, 급여인 거예요. 급여. 직원한테 돈을 별도로 줄 일이 없어요. 그죠? 직원한테 주는 돈은 반대급부인 거예요. 뭐에 대한 반대급부? 근로제공으로 인한 반대급부, 근로제공으로 인한 대가, 급여인 거예요. 당연히 송금 인정된다. 됐죠? 동그라미 4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송금에 산입하는 경우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당연하죠. 퇴직금 중간정산, 이제 법이 까다롭게 됐죠. 까다롭게 됐지만 어쨌든 그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해당한데, 요건을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장기간 요양을 하러 시골로 들어가야 된다더라. 혹은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게 됐다더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간정산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간정산을 했다는 얘기는 그동안 일했기 때문에 쌓여왔던 퇴직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퇴직금은 오늘부터 일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쌓여가겠죠. 이게 그 표현이죠. 그죠? 다시 기산을 한다. 맞는 소리입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이게.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전세금 및 임차 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그죠? 임차인의 송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전세금 및 임차 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이게 뭔데? 간주임대료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간주임대료 관련된 매입세액은 지급한 사람의 송금으로 해줘요. 임차인이 지급했으면 임차인의 송금, 임대인이 지급했으면 임대인의 송금. 뭐든 상관이 없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7번. 자, 7번입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A의 제20기 사업연도 2020년 풀이네요. 20기 사업연도에 법인세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 내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죠. 옳지 않은 걸 한번 골라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정기 이전에 납부한 법인세 중 단기에 환급된 금액 100만원과 국세 환급 가산금 15만원을 손익계산상 자비익으로 처리를 하고 115만원 전액을 입금불산 기타로 세무조정을 했다. 자, 정기 이전에 납부한 법인세. 법인세는 제일 대표적인 송금불산이 방법입니다. 그 법인세를 납부했을 때 송금불산이 됐는데 그걸 일부를 환급을 했대요. 그러면 입금불산입이죠. 그리고 국세 환급 가산금 있죠. 국세 환급 가산금은, 그죠? 국세의 과원납부로 인한, 그죠? 환급금에 대한 이자로 보죠. 그죠? 그거는 입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얼마 되겠습니까? 금액이.
그냥 입금불산입으로 조세정책적인 목적상 입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그럼 둘 다 입금불산입이네. 입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세무조정했다네. 잘했네. 됐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수입배당금 300만원. 이 중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입금불산입 되는 금액은 90만원이라네요. 아마 30%를 적용했는가 보네요. 그죠? 어쨌든 300만원을 수령하면서 투자 수익을 지분법에 따라 감액하고 300만원을 입금산입으로 그리고 90만원은 입금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하였다. 돼 있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분법을 적용했다는 얘기인가 보네. 그죠? 지분법. 수입배당금 300만원을 수령을 하면서 투자 주식을 지분법에 따라 감액하고 입금산입, 유보, 입금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했다. 자, 그만 보세요. 중급 회계만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지분법을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분법에서 자, 지분법이라는 얘기는 내가 피투자회사에 지분율을, 의결권 있는 지분율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예요. 2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나는 그 회사에서 큰 소리 깨닫칠 수 있거든요. 이걸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회계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회계기준. 그래서 회계에서는 지분법이라는 건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래요. 너희 둘은 그냥 한 덩어리 아니냐, 한 덩어리. 그러니까 회계 처리도 한 덩어리라고 보고 해라. 이런 게 지분법이에요. 어쨌든 지분법인데 이 피투자회사에서 당기순이익을 보고를 해요. 당기순이익을 보고를 하면 그 중에 투자회사 지분율에 대한 부분만큼만 투자회사의 이익으로 인식을 해요. 이런 걸 지분법 이익이라고 해요. 지분법 이익. 그런데 투자회사에서 배당을 선언을 하죠. 배당을. 그래서 300만 원 배당을 지급을 해요. 지금 우리 문제 자료에 있는 거. 그러면 투자회사 입장에서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현금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투자한 금액을 회수한 걸로 따져버려요. 그래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잔고 금액을 감액시켜요. 됐나요? 이게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다 그 얘기예요. 그럼 세법은 어떤데? 세법은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뭔데? 세법은 지분법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무조건 원가법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투자 주식의 잔고 금액을 감액시킨 이거 임의적인 평가 감으로 봐요. 다시 살려놔야 돼요. 입금산입 300 유보. 그래서 유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 300만 원에 대한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90만 원. 입금불산입 수입배당금 90만 원 됐다. 이렇게 세무조정이 온다. 조금 어렵나요? 지분법을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300만 원을 입금산입 유보 처분하고 그리고 90만 원을 입금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했다. 맞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자, 4학년도 말 현재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본부에 근무하는 임원의 인건비 지급액 3천만 원이 있는데 송금불산입에 해당하는 금액은 500만 원이 있고 이걸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인건비니까 송금으로 비용으로 잡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뭔데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본부에서 근무하는 임원의 인건비래. 그러면 건물이라는 자산원가에다가 엎어야지. 아직 완공이 안 됐나 보네. 건설 중인 자산이라면 자산의 원가에다가 엎어야지. 자산의 원가에 엎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3천만 원을 다 엎을 수 있나? 500만 원은 송금불산입 해당이라네. 송금으로 인정되는 항목만 자산원가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래서 2,500만 원은 송금불산입 자산원가 구성해야 되니까 유보. 나머지 500만 원은 송금불산입 항목이니까 송금불산입 상여. 됐나요? 됐어요? 주의해야 돼요. 뭘 주의해야 되는데 이 임원에 대한 인건비 3천만 원이 지금 송금불산입 됐잖아. 이 인건비 3천만 원이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 송금불산입 되는 항목이 500만 원이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라고 따져볼게. 그건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지. 그래서 송금불산입 상해 처분했어. 그럼 앞에 송금불산입 2,500은 뭐냐?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데 자산원가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송금불산입 유보라는 세무조정을 한 거야.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송금불산입 유보를 한 게 아니라고. 이걸 주의해야 된다고.
송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인데 단기의 송금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산원가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송금불사립 유보라는 세무조정을 했다. 됐죠? 자, 동그라미 4번. 채무면제이익 400만 원을 장부상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동금액을 입금사립 기타로 세무조정했다. 당연한 소리죠. 잘했네요. 이거 무슨 소린데요? 자, 채무면제이익이 있는데 이익잉여금을 했대요. 그럼 채무가 줄어들었겠죠. 300만 원.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300만 원 증가시켰대요. 그죠? 세법에서 채무면제이익 제일 대표적인 입금 항목이죠. 회사가 이걸 수익으로 잡았으면 세무조정 없을 건데 이익잉여금을 대변에 갖다 놨네요. 그럼 입금산이 기타. 됐죠? 그래서 맞는 말이네요. 됐죠? 자, 그 다음 5번 마지막 5번. 죄송합니다. 밑에 조금 잘렸네요. 말로 조질게요. 자, 5번에 5번이 정답인데 자기 주식을 200만 원에 취득을 하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상 자본에서 차감 표시하고 동금액에 대해서는 송금사립 기타로 세무조정을 했대. 송금사립 기타로 세무조정을 했대. 자, 이 얘기입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장부상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태를 표시했다는 얘기는 자본 조정으로 했다 그 얘기예요. 회사가 이런 붕괴를 끊었다. 자기 주식을 200만 원에 취득하고 이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으로 처리했다 그 얘기예요. 자본 조정이라는 얘기는 재무상대표에 자본에 방이 5개가 있죠. 1번에 자본금, 2번에 자본잉여금, 3번에 자본 조정 있죠. 4번에 기타 포괄손익 6개, 5번에 이익잉여금. 이 자본 조정으로 처리했다 그 얘기죠. 됐나요? 그럼 세법상 붕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느끼는데 세법상 붕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자기 주식 200, 현금 200. 똑같네? 취급이 달라요. 법인세법에서는 자기 주식의 취득은 일반적인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자산으로 봐요. 그래서 자산을 증가시키는 세무조정과 자본조정이 차별화하잖아. 이걸 조정하는 세무조정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자본조정이 차별화하네. 일단 뭐 해야 됩니까? 송금사립 기타. 그리고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입금산입 유보. 200만 원 유보. 이 두 가지 세무조정이 와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은 지금 조금 잘렸는데 멘트가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 주식을 200만 원에 취득하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상 자본에서 차감 표시하고 동금액에 대해서 송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했다. 그래서 틀린 소리예요. 송금산입 기타만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입금산입 유보, 세무조정이 2개가 와야 되는데 보기에는 1개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소리예요. 조금 잘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멘트가. 자, 다음 문제. 자, 시간이 벌써 38분 정도 지속되네요. 8번부터는 파일을 한 개 끊었다가 추가적인 파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좀 끊었다 하겠습니다.